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우리은행 1주택자도 전세 주담대 차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우리은행이 주택 한 채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세도 주택담보대출도 다 더 이상 해주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사실 이미 뭐가 들어갔냐? 스트레스 DSR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DSR 산정할 때 가산금이 추가하는 이 스트레스 DSR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차단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당국의 압박에 대출 규제 축강수를 뒀다라는 건데 모든 은행이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우리은행만 현재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우리은행의 이런 발표를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분위기가 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여야 대표 174분 회담 대화복원 첫 발은 뗐다. 어제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죠. 어제 오후 2시에 두 사람 드디어 만났는데 모두 발언이 공개하기로 했었던 모두 발언이 한 32분쯤 됐고요. 비공개 회담이 한 102분 그리고 독대가 38분 그래서 토탈 174분 정도 만났다. 3시간 남짓, 3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이 긴 시간 동안에 얘기해서 그럼 뭐가 합의가 됐냐가 궁금한데 첫 발은 뗐다예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우리 모두 의제가 사전 의제는 아니었지만 요거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했었던 게 있죠. 뭐냐? 의료 대란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의료 사태 대책 협의. 여야 협치 일단 물꼬입니다. 일단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는 데까지는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여야 협치 일단 물꼬를 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의료 대란도 빈손이다. 아까 저희 조금 전에 봤었던 국민일보는 일단 물꼬였었죠. 근데 경향은 의료 대란은 물론이고 최상병 특검도 다 빈손이다. 성과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살짝 좀 결이 달라요. 저희가 결이 다른 제목을 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그럼 어제 있었던 이 여야 대표 회담은 물꼬를 텄다는 건지 빈손이라는 건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응급실 파행 본격화, 야간 주말 폐쇄 확산입니다. 응급실이 폐쇄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확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1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이게 비즈니스데이로는 오늘이죠. 주말 공휴일 및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어제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을 했고 강원대병원은 오늘부터 야간 성일 진료를 중단한다. 그럼 다 지방이네 싶을 수 있는데 경기 서남부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도 뭐라고 하느냐. 9월부터 매주 수요일, 토요일 소아 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수요일엔 응급실 전체 진료를 중단하겠다. 수요일 날 셧다운합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보면 단순히 지역 의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도 응급실 폐쇄되는 곳이 셧다운하는 곳이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응급실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응급하니까. 근데 여기가 문을 닫는다는 건 밤에 다치면 치료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2억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문 겨눈 검입니다. 네. 2억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로 검찰이 적시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적시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이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라고 적시가 됐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회 특혜 채용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참고인과 피의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게 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점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뭔가 경치가 멋있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심각한 오늘의 사진 한 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자체도 추운 곳이죠. 근데 특히나 여기는 노르웨이에서 북극으로 지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다 여기 뒤에는 여기 눈 보이시나요? 이 눈이 하얗게 다 덮여 있어야 검은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통 하얀색이어야 정상이어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다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눈, 얼음 어디 갔냐? 다 녹아서 이렇게 콸콸콸콸 빙하수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따뜻해졌다라는 거죠. 기후변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주했던 폭염이라는 말을 정말 수시로 썼던 이번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 사진을 보면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이 앞서는 사진 한 장입니다. 네. 눈길 가는 기사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직장선 멀쩡, 가족엔 짜증, 토스트아웃 겪는 김대리. 아니, 직장에선 그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 와서 나한테 짜증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토스트아웃이다라는 겁니다. 토스트아웃이 대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토스트아웃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 상태에 빠져서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번아웃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네, 감정적 탈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번아웃 가기 직전에 내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쭉 털려 있는 약간 그런 상태가 토스트아웃이다라는 건데 보니까 이 토스트가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 토스트 좀 볼까요? 네, 햄 토스트. 짠내 나는 하루를 보내서 디톡스가 필요한 경우에 햄 토스트라고 부른다. 양상추 토스트. 체력이 떨어져서 흐물흐물해진 상태를 양상추 토스트. 버터 토스트. 졸려서 녹아내릴 것 같아서 낮잠이 필요할 때는 버터 토스트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스트아웃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번아웃 정말 많이 쓰는데 번아웃의 전 단계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상황인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그만큼 많고 만연해 있는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힘들면 좀 쉬었다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꼬대 빈손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이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 정부 대책 촉구입니다. 일단 여야가 명확하게 합의했어요라고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계획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 발표문에 들어간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당면에서는 추석에 응급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네, 저기 이재명 대표, 조승래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왜 민주당 얘기만 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동훈 대표가 이미 유예안을 냈다라는 얘기 한참 얘기가 다 나왔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었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 예상이 됐긴 했습니다만 여야 대표 둘 다 이 추석 응급실 위기에 공감을 하면서 요거 의료 대책 요거 좀 뭘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비상진료 원활이라고 말한 지 3일 만에 한이 응급의료 불안 동시에 표명했다.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뜻이 비슷하다라는 건 각각 따로 얘기했을 때도 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불과 3일 전에 지금 전혀 문제 없어요. 비상조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산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거 좀 불안한데요라고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준욱 대변인님, 그럼 용산은 어떤 상황이란 이 어제 여야 대표의 회담을 보고 용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의정 갈등에 대한 수습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또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응급실 뺑뺑이 같이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비상 진료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인식이 좀 많이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거리감이 있는데 좀 이렇게 대통령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했거든요. 그랬던 부분들을 국민들을 대의한다고 하는 지금 여야의 대표들 회담에서조차도 동시에 지금 비상 상황이다. 또 응급 의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여야 대표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이 발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현장의 분위기도 의료 현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응급실들이 24시간 응급 체계를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석이라는 큰 그 이슈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얘기고요.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일일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일 브리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이 응급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만의 몫은 아니고 정치권도 함께 지금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여야 대표들의 이런 회동 결과를 가지고 네. 함께 고민해야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여야 대표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선 정부 쪽에서도 살짝 좀 여지를 두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선 한동훈 대표가 따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 따로 얘기할 때도 그래, 둘 생각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는걸 예상은 가능했는데 요거는 뭐라고 둘이 얘기할까라고 궁금했었던 포인트. 최상병 특검 부분이죠. 최상병 특검은 요거는 두 사람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한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이 결단하시라 한 당 설득 중 최상병 특검법 한 몫으로입니다. 네. 두 사람 만나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결단하시라 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두 사람 얘기 일단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먼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의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겠다. 내 당내 사정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디테일을 떠나서 디테일은 사실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극히 사실은 그 기술상의 문제거든요. 문제는 그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었고. 네. 일단 조승래 대변인의 얘기는 민주당 쪽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결단하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했고 나는 할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나는 할 생각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조 대변인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얘기는 또 살짝 달라요. 곽규택 대변인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까 분명히 조 대변인이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무슨 얘기가 오갔는데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곽 대변인이 전한 얘기는 이래요.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수용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니까 피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그럼 민주당은 기존 법안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맞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존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곽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는 민주당 일정에 우리가 다 맞춰서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법안 준비를 국민의힘에서 뭐 한다 안 한다 여부 약간 팩트 부분도 좀 다르긴 하고 오간 대화의 이런 내용 결을 봐도 살짝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 살짝 좀 팽팽하다고 할까요? 수용한다고 하니까 피하시는 겁니까? 그럼 뭐 민주당은 원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오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받는 부분이 최상병 특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거하고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하고 완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봐요. 만약 그런 얘기 했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일파만파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뭔가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 법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좀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방금 그 곽수석 대변인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그럼 민주당의 기존 법안은 철회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특검을 민주당에 밀어붙이려고 하면 네. 사실은 기존 법안을 철회하는 걸 전제로 해야죠. 그러면서 와 우리 철회했으니까 이제 뭐 제3자 특검법 발의해라 이렇게 가였는데 지금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법안은 철회하지 않으면서 자꾸 상대방한테 최상병 특검 발의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걸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여야 협의 때 이번 뭐 여야 대표단 때 우리 철회할 테니까 너희 쪽에서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럼 명확하게 철회하고 그럼 그걸로 가자라고 하면 되는데 또 기존 건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의 이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진정성 여부가 좀 의심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쪽에 오가는 대화들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비공개로 넘어가니까 그랬느냐. 사실은 초반부터 눈치를 좀 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 오실까요?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네.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데 좀 테이블이 컸어요. 상당히 좀 넓었습니다. 폭이 넓고 길이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앉아서 아유 이거 너무 넓은데 멱살도 못 잡겠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멱살을 잡았다면 뉴스겠죠. 네, 잡았으면 뉴스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한 얘기겠습니다만 김수민 위원님.
이재명 대표 상당히 좀 시작부터 좀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살짝 좀 긴장해야 될 거야라는 식의 약간 이런 느낌의 멘트를 지금 날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하고 처지가 많이 다른 게 재량권이 큰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네. 대표 제3자 특검 관련해서도 딱 나오는 것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당에서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공을 이재명 대표에게 떠넘겨야 되는 이런 이제 숙제를 안고 시작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제보 조작 의혹 관련한 이것도 특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크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재량이 큰 대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대표 경력도 길고 정치 경력도 한동훈 대표보다 길기 때문에 여유로운 그런 자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신경전 비슷한 농담이 나왔던 거는 그것 네. 역시도 사실 저런 자리에 딱 갔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도 물론 본인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짧고 저 자리에서 바로 뭐 멱살잡이도 불가능한 거리다 이런 식의 농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경력이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 상당히 길고 네. 또 평소의 캐릭터, 본인의 어떤 농담 스타일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번 회담에서는 일단 정치 경력 그리고 당내에서의 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여유롭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방어를 해야 되고 향후에 당으로 돌아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점들이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어떤 정치권에 있었던 어떤 구력이나 그리고 재량권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근데 지금 뭐 멱살도 못 잡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자리에 딱 앉자마자 나온 얘기인 거죠.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생중계는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요 모두 발언 순서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먼저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센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 앞에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네, 두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말하길 야당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 판결 불복하려고 지금 빌드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두 발언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 앞에는 평등할 수 있어도 검찰 앞에서는 불평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두 사람 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미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비공개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느냐? 비공개 때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검찰 지금 검찰 수사 좀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앞에서 좀 불평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네. 전 정부에서 저를 상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비공개에서 이거를 다시 받아쳤다는 거죠. 전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저를 상대로 그렇게 여기서 말한 그렇게는 아마도 검언유착 이 검찰 수사를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의원님, 한동훈 대표 뭐 요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앞에서 몇 건을 봤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지금 받아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뭐 모두 발언에서도 기싸움이 치열했죠. 치열했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받아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본인의 수사를 가지고 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미 거기선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뭐냐면은 검찰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요. 네.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초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대선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당했던 상황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싸움은 치열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할 얘기를 충분히 했고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오히려 네. 본인의 입장을 더 궁색하게 국민들 앞에 합리화시키려는 의도 아니었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사실상 창과 방패가 죄송합니다. 창과 방패가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일단 이창근 위원님 생각은 요거는 한동훈 대표의 승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제 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이재명 대표 개인만을 겨냥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법 앞에 평등한데 검찰 앞에서는 왜 다 불평등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관련된 명품백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종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좀 있으면 또 얘기를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부분 이 부분만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그 검사들이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일부 기각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해볼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완전히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여야가 생각하는 이 시각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어제 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한 지금 최상병 특검, 의료 대란 이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만 얘기를 했느냐? 아니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어제 공동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합의문은 아니고요. 발표문이었습니다. 뭘 발표를 했느냐? 한 8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하자. 금투세 관련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자.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정부에 당부하자. 반도체 이 AI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방안을 논의하자. 등등등 해서 한 8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뭔가 구체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브로드하게 이 부분 여야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정도 선으로 약간 이 합의를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했었던 내용들은 사실 이런 거였었어요. 아까 얘기 나왔죠. 최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정치개혁 부분도 네, 지구당 어떻게 된대? 이런 얘기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했죠. 좀 달랐습니다. 완전 서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선별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현금은 안 된다. 그건 이 현금성 복지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치개혁 부분도 대통령 소추권 막아야 된다. 지구당 부활부터 우선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 면책 특권 해야 되고 재판 불복하면 안 되고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안 되고 다른 얘기들을 서로 저마다 따로 했다라는 거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기 얘기만 주로 하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합의가 불발된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불호도하긴 하지만 합의를 본 부분들 다 좀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비공개 회담이 아니라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 계엄령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지금 보면 실제 계엄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수민 위원님, 민주당은 그럼 구체적인 이 계엄령 관련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계엄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일이고 잘못 네. 쓰여지면 이제 말 그대로 독재가 되는 그런 제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엄령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민주적인 통제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계엄령이 발동이 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국회 과반 의원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되면 계엄령은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을 한다고 해도 현재 야권이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계엄령은 해제될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계엄령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텐데 그쵸.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얘기를 꺼낸 쪽에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근거가 있는데 지금은 아껴둔다 이러면 조금 더 기다려볼 일이겠지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쨌든 근거를 제시해야 될 이유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민주당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은 당연히 원론적으로 깔리는 부분일 테고 조금 의아한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현재 상당히 높은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근거 없이 계엄령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부정평가를 그동안 국민들이 했던 국민들이 자동으로 이걸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왜 꺼냈는지는 좀 의아한 부분이고 예, 혹시나 추가적인 근거라든지 네. 뭐 간접적인 정황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야당이 국회 활동 등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계엄령이 실제로 내려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계엄령이 내려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일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 발언에서 나왔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가 있다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혹여 이게 약간 역풍으로 갈 수도 있다. 잘못된 이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제 회담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계엄령을 내릴 계획이 있지도 또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아까 국회에서 과반이 되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계엄령을 현행법 체계에서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무슨 얘기냐라는 지금 얘기예요. 김준욱 대변인.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치 공세인지 아니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경고하는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죠. 무조건 없다. 뭐 오늘 지금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없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그럴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2016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도 이거 허위 사실 유포다. 네. 이거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네. 당시에 또 정진석 원내대표도 헌법 제77조 5항에 다수당이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김무성 새누리당 저기 대표가 4월 달에 어느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2016년입니다. 당시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에서 폭발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을 검토시킨 거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고 하는 계엄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문건 안에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회, 시위, 반정부 행위로 얼마든지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있고 그 구금을 통해서 의결 정족수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논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저걸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짧게. 아니 지금 최근에 계엄 얘기 자꾸 나온다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서 계엄이 선포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회의에서 이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계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16년대하고 지금 완전 상황이 다르고요. 그때도 그거 관련 수사해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처벌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계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엄 얘기가 지금 하나도 먹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프닝이고 뭔가 가짜 뉴스고 굉장히 선동적이고 뭔가 근거 없는 거라는 것이 거의 명백해지는데 불구하고 이거 왜 여야 대표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계엄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뭐 과반으로 이걸 해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국회의원들도 체포구금할 수 있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에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김수현 평론가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계속 이렇게 가면 아마 역풍을 맞을 겁니다. 네. 일단 계엄 얘기까지 나온 여야 대표 회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회담이 사실 뭐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3시간 중에 한 40분 가까이 38분 정도는 두 사람만 딱 남아서 독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이재명 회담 후 38분 독대. 원래는 정책위 의장, 대변인, 대표에서 다 이 양쪽 두 당에서 셋씩 6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회담이 웬만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비공개 회담까지 하고서 4명은 정책위 의장들과 대변인들은 문구를 좀 조정을 하려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두 사람이 회담 후에 38분 동안 독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 여야 같이 배석했었던 대변인들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대하는 동안에 대체 두 사람 무슨 얘기했냐라는 얘기에 곽규택 대변인은 두 사람 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조승래 대변인은 뭐 이런저런 방담을 나눴겠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면 더 궁금하죠. 이창근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두 사람 38분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마 제가 뭐 청와대 경험이나 이런 걸 경험상 봤을 때 네.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대표가 각 당의 사전 의제 조율을 거쳤고 그리고 그 의제 조율에서 들어가지 않은 의료 개혁 부분도 발표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상의 깊은 얘기를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합의를 했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두 사람 스타일을 봤을 때 그냥 방담 정도 그런 얘기가 와갔을 거라고 짐작하건데 아마 이런 얘기는 있었겠죠. 이미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예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성장과 격차 해소에서 합의하는 그런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생지원금 부분에서도 선별 지원을 받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격차 해소를 들고 나오면서 네. 금융투자세 폐지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민생에서 서로 접근이 온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발표문에 담긴 향후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구를 설립해서 나가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방담 정도 그리고 대표로서 지냈기 때문에 뭐 한 달간 대표 생활이 어땠느냐. 대표를 2번 하니까 이제 또 어떠냐. 이런 정도의 환담에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예. 궁금하긴 하네요. 대표 2번째 보시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과연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여야 대표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만나서 무려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물꼬로 볼지 빈손으로 볼지는 앞으로 더 만나서 성과가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피의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 전 대통령 적시입니다. 네, 저희 아까 일면 소개에 나왔었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국정기획실장이었었죠. 윤건영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탈탈 틀었는데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좀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소통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실무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뭐 보고는 드렸지만 따로 특별히 말씀을 주시진 않았는데 내가 미뤄 짐작컨대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건 윤건영 의원의 생각인 거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끔은 침묵 자체가 곧 메시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계셨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뭐 윤건영 의원처럼 안타깝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좀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하고 예, 싶으시다. 왜냐하면 어떤 그 정말 그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만큼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 네 글자가 춘풍추상이었습니다. 예, 남에게는 관대한 봄바람 같고 내게는 가을 서리처럼 매섭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무슨 마치 피의자로 적시되고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이렇게 나를 모욕 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기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불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좀 전에도 저희 윤건영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올가매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었다. 이제까지 뭐 처음에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군 이사장 취임 문제가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대가로 전 사위인 서모 씨에게 자리를 저기 태국에 있는 전무 자리를 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분이 정상적으로 일해서 받은 월급을 뇌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뇌물의 최종 수수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들이 상식적인가라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적 다툼을 치열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이 직무 범위가 상당했다면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같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검찰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의 잣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불공정한 잣대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답정너로 표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게 어디에서 적시한 것이냐. 딸 다혜 씨의 집, 뭐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문다혜 집, 사무실, 별장을 검찰이 전방위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모습은 사실 이거죠. 영상으로 좀 보고 오시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아빠, 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제가 아들 손잡고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19대 대선 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광화문에서 이 영상 편지가 끝나고 손자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활아가서 올라가서 끌어 안아주는 다혜 씨의 모습을 같이 봤는데 다혜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콩소리가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 한 드라마의 대사예요. 근데 뭐 드라마를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요 내용만 딱 봐도 김수민 의원님, 다혜 씨가 나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처지가 네. 간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 굉장히 우회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게 의도된 메시지였다라면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정치적인 성격이 그렇게 안 드러나는 그런 단어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 이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일단 피의자로서 반박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네. 최근에도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 대신 나서가지고 많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뭐 대통령의 딸 이런 뭐 어떤 공적인 책무를 떠나서 일반 시민으로서도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현재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바로 이게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걸 좀 판별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시선 때문에라도 이제 당사자가 어떤 이 수사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반론을 해서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필요가 있겠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는 부담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딸이 먼저 어쨌든 언급을 한 셈이 됐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풍경은 아니에요. 오히려 딸을 좀 아버지가 보호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먼저 나서서 직접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문다혜 씨가 직접 입장을 뭐 우회적인 표현이더라도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돌을 던져요? 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문다혜 씨가 그동안 SNS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뭐 어제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지난 5월에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5월에도 뭐라고 글을 올렸었느냐.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미셸 오바마의 글을 올리면서 참어린 자 3개를 인이라고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글도 올렸죠. 제 가족, 지인 등을 털다가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으로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했네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 돌려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의원님 사실 이때 올린 글은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는 건데 이때 올린 글과 어제 주말 동안 이 올린 이 왜 내가 돌을 맞은 건가, 이 돌은 누가 던졌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굉장히 약간 결이 좀 다르거든요. 왜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윤건영 의원이 등장한 것처럼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네. 문다혜 씨가 이제 나서는 것을 아마 공개적으로 자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네. 그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의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디자인비를 책 디자인비를 2억 원 받았다 하는 그러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문다혜 씨 혼자서 나서기가 힘드니 민주당 차원에서 아마 조직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네. 검찰의 수사 과정 전체를 가지고 이것을 마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고 최종 판결은 나중에 법원에서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판례를 본 것처럼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엄격하고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뇌물죄에 관련돼서 인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 상황도 보면은 장학금 부분도 뇌물죄를 기소했지만 뇌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조사 과정 지켜보면 될 일이지 먼저 나서서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이것을 마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좀 더 엄격하게 냉정하게 지켜보고 정말 이번 어제 여야 대표회담 한 것처럼 민생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혐의가 맞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 준 거 아니겠느냐. 이거를 무리한 수사라고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문다혜 씨는 억울하다라는 글을 우회적이든 뭐 직접적이든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문정권 초기에 야당 대표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가족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후한무치하기 그지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홍준표 시장은 니네도 나한테 그랬잖아.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요즘에 그 시정 업무가 좀 한가하신가 봐요. 뭐 여기저기에 다 참변을 하시는데 네.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홍준표 시장님이 저런 말씀 하실 거면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에서도 한 말씀 좀 세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였습니까?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장하실 거면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현재 윤 대통령 관련한 수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본인과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사례 문다혜 씨 사례만 갖고 얘기를 할 거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쫙 다 좀 조사를 했죠. 상당히 지금 수사가 많이 좀 쭉쭉쭉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수사의 관건은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문일가 경제 공동체 이상직 임명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딸 다혜 씨 내외한테 생활비를 대줬었는데 이 전 사위가 이 이상직 이 중진공 이사장을 통해서 타이스타젯에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니까 생활비를 안 주게 됐고 그 돈만큼을 사실 원래는 생활비를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은 생활비만큼을 충분히 뇌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간 제3자 뇌물인 건가 그랬는데 그냥 뇌물죄로 바로 적용이 됐거든요. 출가한 딸이랑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제3자 뇌물, 그냥 뇌물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기 전에 이제 전제된 사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시작된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4번에 걸쳐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주로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 배임에 주로 수사를 했어요.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좌 추적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보니까 문대열 씨하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하고 돈 거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김정수 여사가 뭐 뭉칫돈을 갖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해가지고 제3자 통해서 직접 주지 않고 그런 네. 돈이 오갔고 또 출판사에서 2억 2천 뭐 얼마를 또 지급하는 그런 수상한 자금의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냥 수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직 의원이 2018년 3월에 이스타항공 타이 이스타항공에 문다혜 씨의 남편 대통령의 사위를 전무로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항공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800만 원씩 주고 뭐 비행기를 할지 거주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2억 2,3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근무를 했으니까 돈을 준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태동하냐면 그 전에 아마 문다혜 씨 가족이 경제 능력이 없었는가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생계비를 지원했어요. 그럼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같이 경제적으로 같이 공동체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같이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줄 생계비를 사실은 이스타항공에서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임명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 독립된 가구고 독립된 생계를 했다고 한다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지금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네. 뇌물죄와 공범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경제적 공동체, 독립적 생계가 아니고 같이 생계를 한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뭐 이스타항공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돈 뭉칫돈이 왔다 갔다 한 내용도 네. 사실은 이건 뇌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뇌물죄와 제3자 뇌물은 조금 다르다. 뇌물죄는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이 같다고 치면은 그건 뇌물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나 대신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3자인 건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월 주는 생활비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을 금전적으로 얻었고 그래서 제3자가 아니라 그냥 바로 뇌물죄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만에 하나 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경제적 공동체 여부를 입증하는 게 그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혐의를 바꿔서 공소장을 바꿔서 제3자 뇌물죄를 또다시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경제 공동체 그리고 이상직 임명 대가성 입증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계좌를 보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간 걸로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네라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중에서 오늘 보도가 뭐가 있었느냐? 뭔가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조선 6면 같이 볼까요? 김정숙 여사가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딸한테 붙여달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딸한테 돈 좀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를 본인 이름 그리고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고 이걸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5천만 원은 보자기에 쌓인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 김정숙 여사의 친구인 A씨한테 전달이 된 걸로 알려졌다. 일단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보자기에 5천만 원을 싸서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한테 이거 네가 좀 돈 붙여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김수민 의원님 왜 본인이 그냥 붙여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직원 시켜서 우회로 입금을 한 거냐? 이 돈이 무슨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저도 좀 의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 붙여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가볍게 의심을 하자면 혹시 이제 증여세 탈루 목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5천만 원은
10년 내에 5천만 원을 보내면 이거는 이제 공제가 됩니다. 5천만 원 규모는. 그리고 네. 설령 다른 증여액이 있어서 5천만 원이 공제가 안 된다고 해도 10% 정도거든요, 증여세가. 네. 근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 굳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보낸 사람 이름에 다른 지인을 통해서 보냈는데 또 김정숙이라고도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뭘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왜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지 약간 이중의 의문이 드는, 이게 심각한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대로 했었어도 되는 일인데 또 저런 방식을 굳이 택했어야 됐느냐, 이중에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유리한 의심인 거고, 한쪽은 네. 이제 불리한 의심이 동시에 드는 것인데, 다만 이 사안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거래를 했고 전후로는 어떤 거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이 이제 자금의 흐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거를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하나의 사안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의심 정도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 이제 5천만 원 이제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5천만 원 현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이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게 입금할 때도 소명해야 하고요. 네. 당연히 이것은 통보가 돼도 돼 있어요. 금감원에. 그래서 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5천만 원 출처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것이 왜 현금이어야 하는가? 그다음에 왜 제3자의 루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송금했는가?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5천만 원이 어디에서 났는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5천만 원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소명하지 않기 위해서 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5천만 원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석연찮은 뭉칫돈이 또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다혜 씨에게 전달된 석연찮은 뭉칫돈 또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져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아서 출판사 관계자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줬다. 근데 다혜 씨도 사실 여기서 뭐 디자인 편집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걸 펴낸 출판사가 또 여러 곳이 좀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볼까요? 또 다른 또 출판사 뭐라고, 이 책을 펴낸 출판사 관계자는 본지에 인세 등은 모두 문 전 대통령에게 입금했고 다혜 씨한테는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게 금액이 지금 2억이거든요.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인데 얘기가 또 달라요. 이거는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책을 내보다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저명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네. 디자인비 2억은 사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주목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네. 사실 통상적인 사적인 거래에서 5천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빌려줬는지도 규명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 부분도 굉장히 통상적인 범위에서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 지금 말씀은 사실 이창근 의원님도 책을 여러 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내가 써봤지만 책을 썼는데 이게 뭐 디자인비가 2억? 이거는 아무리 뭐 전 대통령의 뭐 유명한 저서라고 해도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 또 한쪽에서는 다른 출판사는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줬지 다혜 씨한테 준 적은 없어요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김준욱 대변인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밝혀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우리가 별건 수사의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고 전 사위 서모 씨가 특혜 채용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이게 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체 가족,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그 딸 다혜 씨까지 전체 가족의 계좌를 싹 털었고 그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먼지털이식으로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별건 수사고
어떤 이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혹이 있는 대로 밝힐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면서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 수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뒤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의혹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밝혀야 됨은 분명하다. 하지만 처음에 이 건이 나오게 된 거는 먼지털이식 아니었느냐. 그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국 혁신화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금 피의자로 이미 적시가 됐기 때문에 곧 직접적인 당사자 조사도 이어지겠죠. 여야의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도 상당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